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 7월 27일에 발표한 개정세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대비를 위한 개정세법안입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세법안으로서 혼인에 따른 정려재산 공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행의 정려재산 공제의 내용을 보면 정려자별로 아래의 금액을 정려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정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공제액은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다만 수정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또 직계비속은 5천만원, 직계존비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렇게 정려재산 공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혼인 정려재산 공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 시에 정려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정려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정려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총 4년입니다. 다음으로 정려재산은 정려추정이나 정려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에 각각 1억 원의 혼인정려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합산이 되면 2억 원이 되죠. 거기에 기존의 정려재산 공제는 별도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게 된다면 각각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반환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려자에게 반환 시에는 처음부터 정려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산세 면제 및 이자 상당액의 부과 내용입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혼인 전 정려받은 거주자의 경우에 정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려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를 하게 됩니다. 또 혼인 이후 정려받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 무효소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개정 이유는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정려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내용입니다. 현행의 내용은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총 소득 기준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호벌이, 맞벌이 가구가 되는데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총 소득 기준금액 7천만원 미만인 호벌이, 맞벌이 가구로 상향이 되었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호벌이 가구의 경우에 총급액 2,1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이던 것이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2,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 80만원 마이너스 총급액 등 마이너스 2,100만원, 즉 2,100만원을 초과하는 총급액이 되죠. 곱하기 1,900분의 30에서 100만원 마이너스 총급액 등 마이너스 2,100만원 곱하기 4,900분의 5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고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80만원 마이너스 총급여액 등 마이너스 2,500만원 곱하기 1,500분의 30에서 100만원 마이너스 총급여액 마이너스 250만원 곱하기 4,500분의 5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출산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의 강화입니다. 첫 번째,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보육수당이 그 대상은 근로자, 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되는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개정안에서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액 송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그리고 인건비가 손비 및 필요경비였는데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 양육 지원금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 하나고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는 0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입니다. 현행의 의료비 세액 공제 내용을 보면 대상 비용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없어지고 그냥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제율은 15%이고 공제한도는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미적용이었는데 여기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을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1, 2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청년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를 위한 개정세법인데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요건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을 확대를 하였는데 기존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입 제한에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이 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안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의 개선입니다. 현행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을 보면 소득 상한요건은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액 40%가 소득공제되고 서민형 ISA는 소득요건이 없는 일반형 ISA 대비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이자 배당 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또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소득 기준연도는 직전연도였습니다. 이것이 개정세법 안에서는 1월, 7월 기간 중 가입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을 해주되 다만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배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에서도 적용이 되는 효과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완화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이 됩니다. 세율은 연령별로 3에서 5% 적용이 되고 69세 이하자의 경우에는 5%, 70에서 79세는 4%,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3%를 적용하도록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이 낮게 됩니다.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액사건 금액 기준이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 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 기준이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고 지방시에는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입법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현행의 불복 청구 시 선택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사나 청구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으로서 다만 소액사건 3천만원 미만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는 이것이 개정안에서는 5천만원 미만 한정으로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조세심판은 비상임 심판관 위촉 결격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기관, 법무, 회계, 세무법인,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에 한정이 되는데 이러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상임 심판관 위촉 결격 사유가 되는 것으로서 신설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비상임 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의 개정안인데 현행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이 금 관련 제품은 동일하고 구리 및 구리 합금에서 비철금속류를 더한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동일하고 또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 관련 보전명령 권고 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설한 내용으로서 우회덤핑 물품이라는 것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물품의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을 우회덤핑 물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 조치 및 약속을 미적용하고 우회덤핑 조사 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 부과하고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서 13개 업종을 추가하고 1개 업종을 정정을 하였습니다. 13개 업종이라는 것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양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석고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여기에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 카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 기반을 공고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시자료 제출에 대한 세공제 적용기한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공제는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제액은 제출인은 1명당 300원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200만원인데 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는 경우를 이자소득으로 정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또한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개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의 합리화입니다. 현행은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대상에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지하는 금액, 이를 의제배당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과 동일하고 다음의 수입배당 금액은 입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등의 수입배당금, 두 번째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 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세 번째는 법인세 비과세, 면세, 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여기에 개정안에서는 두 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 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두 번째는 3% 재평가적립금. 이 재평가적립금이라는 것은 합병분할 차익 중 승계된 금액을 포함하는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말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의 개정세법안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로서 첫 번째, 육아, 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의 확대입니다. 현행의 내용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 휴직, 급여 수당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 휴직, 급여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보면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이 되고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여기에 개정세법 안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이라는 것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음은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잉여금의 자본 전환 시 과세 범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예외로서 첫 번째,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이익, 두 번째는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이 소각이익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 중 피합병 법인의 다음 금액. 이것은 합병 차익을 한도로 하는데, 다음 금액이라는 것은 자산평가이익, 또 의제 배당 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 적립금 등을 말합니다. 또 이익잉여금. 네 번째는 적격 분할 시 분할 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인데, 자산평가이익, 분할 감자차익, 1% 재평가 적립금 등 이런 것들은 입금 산입을 해주게 되는데, 상환주식의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고,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의 계산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자본에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준비금 등 감액 배당 시 과세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정세법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자본준비금 등 감액 배당 시 입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다음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잉여금 중 의제 배당 과세 대상과 일치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이죠. 첫 번째는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이익. 이거는 입금 산입이 되고,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이 소각이익이라는 것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소각이익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은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 중 피합병 법인의 다음의 금액입니다. 이는 합병 차익을 한도로 하되 자산평가이익과 피합병 법인 이익잉여금, 의제배당 대상 자본잉여금을 말합니다. 이 자본잉여금은 1% 재평가 적립금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정세법 안에서는 3% 재평가 적립금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격 분할 시 분할 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인데, 이는 분할 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자산평가이익과 분할 감자 차익을 말합니다. 이 분할 감자 차익은 1% 재평가 적립금 등을 말하고, 개정세법 안에서는 3% 재평가 적립금을 추가를 하였고, 또 다섯 번째는 신설을 하여서 상환주식의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금 산입이 되는 것이죠.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감액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의 조정 내용입니다. 현행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배당소득 금액 계산 시에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 곱하기 11%였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 곱하기 10%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 9%를 기준으로 가산율을 산정한 1-9%분의 9%는 약 9.9%에 이르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정세법안입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2월 과세 필요경비를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을 보면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인 정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수정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정려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정려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의 합리화입니다. 특례 적용 대상 요건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행 내용을 보면 경영회생 지원사업,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에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에 양도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입니다. 그 대상은 농어촌공사의 농지 등이라는 것은 농지 및 농지에 딸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농지 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요건은 첫 번째,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양도 후에 임차하고 직접 경작해야 하고 임차기간 7년에서 10년 내에 환매를 해야 한다는 요건이 개정세법 안에서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확대한 내용은 직접 경작한 농지가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에 사용한 농지도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례 적용 시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영회생 지원사업,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에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 환매 시에 양도세 환급 특례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에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대상은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이고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세법 안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정려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은 정려자의 농지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자녀 정려세 감면이라는 것은 영농종사자가 농지 등을 2025년까지 직계비속 정려 시에 정려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합리화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개 과세기간 1억 원, 5개 과세기간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세법은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의 양도로 본다. 첫 번째는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토지 또는 지분 일부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 내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를 보게 되면 감면 한도가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양도를 하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의 개정세법 안입니다.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의 내용은 사업자 미등록 관련 제재는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미등록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 직권 등록하고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를 대상 사유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가시의 포기 철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은 간이가시의 포기 신고에 대해서 간이과시자 신규 사업자가 대상이 되고 효력은 3년간 일반 과시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3년 이내라도 포기 신고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간이가시 포기 신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세 재반 분야에 대한 개정 세법안입니다. 첫 번째, 소유자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적용의 명확화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현 소유자의 국세 체납에 대한 국세 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로서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세법안에서는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 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하도록 확실하게 하여 추가를 하였습니다.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또한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개정 이유는 조문의 명확화입니다. 다음은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의 합리화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상속재산, 정려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정려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부담부 정려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납부지형 가산세 적용 제외의 경우도 상속재산, 정려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정려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상속재산, 정려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이렇게 평가심의위원회의 이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것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정려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 부담부 정려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도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법도는 영시행일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3년 개정세법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의 개정세법안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법의 상세 내용이 날짜나 숫자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